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산티아우나 이적설의 공신력이 꽤 높은 기자죠. 이 기자가 김민재가 프리미어리그 이적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현재 김민재가 다른 곳으로 떠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김민재 쪽에서도 이번 여름에 팀을 떠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바이에른 뮌헨의 입장과도 어느 정도 비슷하죠. 어떤 거냐?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를 막지는 않겠다. 좋은 제안이 들어온다면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를 이적시키는데 닫혀있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고 지금 뭐 나왔던 소식들을 종합하면 바이에른 뮌헨도 김민재를 적극적으로 방출한다 이건 아니고, 김민재도 적극적으로 난 다른 팀을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적 가능성이 좀 성사가 되면 그러면 마음을 열어놓고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둘 다.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를 노리는 구단 첼시, 뉴캐슬을 포함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이 이미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잠재적인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민재의 에이전트 쪽에서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다수의 팀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 세리아 클럽도 김민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리아 팀이 지금 어떤 팀이냐?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현재 김민재가 관심을 받고 있는 팀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첼시, 뉴캐슬, 그리고 세리아에서는 유벤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적 가능성이 엄청 막 높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가 이적이 가능한 이 경우의 수는,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김민재를 영입했던 금액 5천만 유로, 이 금액을 회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김민재가 나쁜 선수가 또 아니기 때문에 김민재를 떠나보내려면 상당한 금액의 이적료를 받아야 떠나보낼 거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적료를 또 낼 수 있어야 되기도 한데, 관심 있는 클럽들 자체는 당연히 김민재이기 때문에 첼시, 뉴캐슬, 유벤투스 이런 팀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근데 이 팀들을 보면 일단 약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첼시, 뉴캐슬, 유벤투스 경기를 할 때 4백으로 시작하든 3백으로 시작하든 경기를 하는 도중에는 3백으로 좀 변화를 하는 팀들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라인 자체를 올려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고 싶어하는 팀들이에요. 첼시, 뉴캐슬, 유벤투스 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좀 어울려 보이는 팀은 일단 뉴캐슬입니다. 왜 그러냐? 뉴캐슬의 축구 자체가 매우 공격적이고 운동량을 기반으로 한 달려드는 축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어떤 식이냐면, 뉴캐슬의 전술을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포백을 생각하면요, 오른쪽부터 트리피어, 파비안 셰어, 덴번, 리브라멘토예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보트만이 이제 센터백 라인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보트만이 나오게 되면 덴번이 왼쪽 풀백으로 나오고, 센터백 자리에 파비안 셰어와 보트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인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경기를 하냐면요, 왼쪽에 있는 리브라멘토는 매우 공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아예. 그러면 약간 빌드업을 할 때 덴번, 파비안 셰어, 트리피어 비대칭 3백이 돼요. 트리피어가 물론 이렇게 3백 만들다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 리브라멘토보다는 안 올라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냐? 파비안 셰어, 트리피어, 기마랑이스, 토날리, 이 4명의 선수가 킥력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롱킥이. 그래서 이 오른쪽에서 볼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끌어당겼을 때 순식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전환 패스가 들어가요. 이런 축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뉴캐슬은 후방에서 막 엄청나게 막 볼을 소유하고 짧게 주고받고 이런 것보다는 상대가 순간적으로 끌려 나왔을 때, 혹은 뉴캐슬이 경기장을 넓게 쓸 때 한 번의 롱킥 과감하게 때려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반대편으로 주지 않더라도 어떤 게 있냐면, 앞쪽에 미드필더 라인을 보면 조엘링톤이 있어요. 최전방인 이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엘링톤이 올라갑니다. 공격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오는 이 롱패스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과감하게 트리피어, 파비안 셰어, 기마랑이스, 토날리가 이쪽으로 넘겨줘요.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싸우면 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후방에 있던 선수들이 과감하게 세컨볼을 향해서 달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엘링톤이나 이삭이 싸워주고 떨어지면 토날리, 기마랑이스, 파비안 셰어, 덴번, 트리피어, 혹은 조엘링톤도 다시 달려들고요. 이런 축구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롱킥 떨어질 때 달려든다.
이 운동 능력적인 측면을 매우 활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뉴캐슬의 축구와 매우 잘 어울리는 특성을 일단 김민재 선수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이 장면 보면 뉴캐슬이 수비 라인에 이제 2명의 센터백이 있고요. 트리피어가 이제 약간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는 리브라멘토가 아주 높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약간은 비대칭적인 좀 3백의 형태를 만들면서 왼쪽 풀백을 높게 올리는 이런 전술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이냐,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3명만 남겨있고 왼쪽에서는 높게 올라갔어요 이미.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 장면은 파비안 셰어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뻥 찹니다. 앞쪽으로 수비가 뒤로 물러나면서 상대를 끌어당긴 거죠. 그 다음에 롱킥이 여기서 넘어가면 앞쪽에서 이제 뉴캐슬의 선수들이 싸워요. 이 앞쪽에서 이 장면을 보면 조엘링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엘링톤, 이삭 2명의 선수가 앞쪽에 있죠. 이 공간에서 싸우면 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볼을 향해서 뒤에 있었던 뉴캐슬의 선수들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뉴캐슬의 미드필더들이 먼저 달려들고 뒤쪽에 있었던 센터백들도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순식간에 라인을 올리면서 이 세컨볼을 가져옵니다. 이런 축구니까 상당히 김민재 선수의 특성과 잘 어울려요. 앞쪽으로 직선적으로 붙여주고 떨어지는 볼 과감하게 달려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뉴캐슬이 기동력도 좋고 공격을 할 때도 앞쪽에서 압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라인을 미친듯이 올립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앞쪽에서 수비 라인 몰아넣고 앞쪽에서 눌러주는 이런 축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적설 나오는 팀들 중에서는 가장 어울려 보이는 팀이 뉴캐슬이다.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의 장점은 후방에서 짧은 패스를 막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상대가 압박을 할 때 거기서 탈압박을 막 하거나 그런 거는 김민재 선수의 장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민재의 장점은 뭐냐면 볼을 가졌을 때 롱패스가 정말 정확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오른쪽 라인에서 파비안 셰어, 트리피어, 그리고 내려오는 뭐 토날리 이런 선수들, 기마랑이스 이런 선수들이 오른쪽에 있다가 반대편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파비안 셰어가 중용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파비안 셰어가 볼을 잡았을 때 이 선수는 프리킥도 차는 선수라 반대편을 바라보고, 트리피어는 덜 올라가고 리브라멘토는 엄청 올라갈 때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 롱킥, 요 롱킥을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여기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 파비안 셰어가 반대편으로 넘겨주면서 공간을 쓰고 있는 장면인 건데,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이 김민재 선수가 롱킥에 대한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할 때도 앞쪽으로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리고, 빌드업을 할 때도 짧은 패스를 많이 주고받는 편이 아니라 앞쪽으로 때려놓고 달려드는 축구,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뉴캐슬의 축구와 김민재의 축구가 참 잘 어울려 보인다라는 것은 이적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유벤투스, 첼시, 뉴캐슬 이런 팀들 중에 한 팀을 고른다 라고 하면, 그러면 제 생각에는 김민재 선수가 가장 좋은 팀은 뉴캐슬. 그리고 이제 첼시를 생각한다 그러면 첼시는 일단 김민재 선수가 가게 되면 전술적으로 맞는 면도 있고 안 맞는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첼시는 마레스카 감독 체제가 언제까지 또 갈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마레스카 감독은 변형 3백을 많이 써요. 거의 변형 3백 그냥 쓰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왼쪽에서 뛰는 중앙 수비수 혹은 오른쪽에서 뛰는 중앙 수비수 둘 다를 필요합니다. 어디서든 뛸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제 첼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포백을 쓰잖아요. 포백을 쓰는데 경기를 하다 보면 3백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에 쿠쿠렐라, 리스 제임스 이런 선수들이 나온다. 그러면 리스 제임스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인버티드 풀백을 하면 미드필더 라인이 4명이 되고요. 이때 3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2명의 센터백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3백의 오른쪽을 봐야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쿠쿠렐라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쿠쿠렐라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또 3명이 되고, 이때는 3백이 반대편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번에는 센터백 2명 중에 왼쪽에 있는 선수가 3백의 왼쪽이 되는 거죠. 넓게 위치하는. 그래서 이 포백을 쓸 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센터백들은 어떤 식으로 3백이 될지를 다 좀 고민을 하는 거죠. 오른쪽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3백이 오른쪽이 되는 거고, 왼쪽에 있는 풀백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2명의 센터백 중에서 왼쪽의 센터백이 측면으로 약간 빠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첼시 같은 경우는 3백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코릴 같은 선수 있죠. 코릴 같은 선수는 어쩔 때는 센터백의 오른쪽에 나왔다가 어쩔 때는 왼쪽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경기 중에 이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왜냐면 3백을 만들 때 이 3백에서 측면에 위치하는 선수는
올라가서 눌러줄 수도 있어야 되고 빌드업 할 때도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진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볼도 좀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도 지금 첼시는 수비수 영입이 필수인 팀이거든요. 이제 믿을 수 있을 만한 센터백이 지금 없죠. 찰로바, 코릴, 포파나, 마디아실, 토신 등등등 젊은 센터백들이 많은데 이 센터백들 중에 구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도 없고 이 3백을 만들 때 왼쪽 오른쪽이 편안하게 다 되는 선수가 없어요. 근데 김민재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디든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첼시도 김민재를 많이 원할 거다. 다만 이 첼시는 마레스카 감독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재 선수의 이제 장점은 뒷공간을 잘 커버하고 그리고 피지컬적인 수비, 롱킥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상대가 압박을 들어올 때 여유롭게 탈압박을 한다거나 혹은 주변에 빌드업을 할 때 막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막 올라가는 그런 빌드업에는 좀 약하잖아요. 근데 마레스카 감독은 그런 스타일의 빌드업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이제 순간적으로 본인이 찔러주는 패스라던가 공간이 열렸을 때 롱킥 이런 건 되게 정확한데 짧은 패스를 막 주고받으면서 약간 볼 소유권을 후방에서 엄청나게 쥐고 플레이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마레스카 감독은 볼 소유를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센터백 라인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마레스카 감독의 축구에는 좀 어울릴까 이런 생각은 일단 든다. 그래서 아무튼 일단 마레스카 감독의 축구에도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어울리는 면은 분명히 이렇게 3백을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으니까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왼쪽 센터백 오른쪽 센터백 다 뛸 수 있고 3백을 할 때 3백의 왼쪽 오른쪽 가운데 다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첼시에도 충분히 어울린다. 그리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벤투스는 고민해야 될 게 많아요. 유벤투스는 애초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출신입니다. 그냥 나폴리 선수가 아니라 나폴리의 영웅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과인 사례가 있어요. 이과인이 유벤투스랑 나폴리가 우승 경쟁을 하던 시절에 나폴리에서 유벤투스로 갔죠. 그래서 이과인도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진짜 이제 라이벌 팀이니까 그냥 나폴리 도시에 못 가요. 애초에 이과인 선수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김민재는 이과인보다도 더 33년 만에 우승을 만든 팀의 레전드예요. 김민재는. 그렇기 때문에 유벤투스로 간다는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되게 부담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그리고 여기에서 유벤투스는 지금 감독이 다음 시즌에 계속 이어갈지 이어가지 않을지도 지금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지금 수비 라인에 부상이 너무 많아요. 브레메르부터 시작해서 큰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해서 지금 수비 라인을 구성하는 것조차 지금 힘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투도르 감독인데 투도르 감독은 이번 시즌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애초에 모따 감독이 경질되고 투도르 감독이 왔거든요. 근데 투도르 감독은 기본적으로는 이번 시즌까지고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시키면 그러면 계약 연장이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유벤투스가 투도르 감독을 못 믿겠다 싶으면 소액의 위약금을 내고 투도르 감독의 이 계약 연장을 없앨 수 있는 조항이 또 있대요. 그래서 투도르 감독이 다음 시즌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유벤투스의 플랜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말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만약에 투도르 감독의 축구랑 대입을 해본다 그러면 투도르 감독의 축구에서는 되게 재밌습니다. 투도르 감독은 3백의 오른쪽과 왼쪽 센터백이 오버래핑을 해요. 오른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풀백이 수비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었던 센터백이 아예 그냥 오버래핑을 합니다.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오버래핑을 하고 두 명의 센터백이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의 경우에도 반대에서 왼쪽 윙백이 수비를 끌어당기면 왼쪽에 있는 센터백이 오버래핑을 하고요. 이때 두 명의 센터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김민재 선수는 이렇게 3백을 만들 때 그러면 여기서 오버래핑을 하거나 그러니까 풀백과 센터백을 겸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유벤투스 보면 오른쪽에 칼룰루, 왼쪽에 켈리거든요. 근데 켈리와 칼룰루는 풀백과 센터백을 다 볼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저게 되는 건데 김민재 선수는 저런 역할이 일단은 어울려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뛸 수 있는 저 3백 중에 위치는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뛸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존재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백을 만들고 있었던 오른쪽에 칼룰루인데 오른쪽 윙백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윙백이 볼을 잡아요. 그러면 수비가 끌려 나오죠. 순간적으로 끌려 나올 때 센터백을 보고 있었던 칼룰루가 오버래핑을 합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칼룰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칼룰루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리죠. 심지어. 근데 이런 역할을 김민재 선수가 잘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3백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심지어 오버래핑을 했다가
풀백과 센터백을 모두 보는 선수는 또 아니기 때문에 저런 역할에는 좀 어울리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이 3백의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면 3백의 가운데에서는 어쨌든 지금 투도르 감독의 전술을 생각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올라간다. 올라가면 이 가운데 있는 선수는 2명의 센터백 중에 오른쪽을 맞는 거고, 왼쪽에 있는 선수가 이제 올라간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빠져서 왼쪽에서 이 센터백을 보는 거잖아요. 3백의 가운데 있는 선수가. 요 가운데 있는 선수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가운데에 있는 역할로는 김민재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백의 한쪽이 올라갔을 때 이 공간을 이제 넓게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버하는 역할은 또 김민재 선수가 잘하니까요. 그리고 투도르 감독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를 해요. 앞쪽에서 압박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이 투도르 감독이 약간 이제 어떤 과냐면 훈련을 할 때 약간 콘테과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 이 투도르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선수들이 그 훈련 사진을 보면 막 넘어져 있고 그래요. 체력 훈련을 엄청 시켜서 앞쪽에서 압박하고 막 스프린트 해야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이런 성향을 고려하면 이렇게 달려드는 축구를 생각했을 때 그런 성향적인 측면은 투도르 감독과는 어울린다. 하지만 뭐 투도르 감독이 유벤투스에 남아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유벤투스는 또 김민재 선수의 이제 나폴리라는 또 연을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있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첼시, 뉴캐슬, 유벤투스 어떤 팀이든 사실은 가면 다 엄청나게 좋은 클럽들이지만 스타일이 가장 잘 맞는 팀은 뉴캐슬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 이적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도 그리고 김민재도 이적을 하겠다라기보다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그리고 이적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면 닫힌 마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열린 마음으로 보겠다, 이런 거니까 이적이 완전히 성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지금 여러 독일 매체에서 김민재를 바이에른 뮌헨이 내놨다, 더 이상 김민재를 뮌헨이 확신하지 못한다, 김민재는 이제 더 이상 나포세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팔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바이에른 뮌헨이 아직 우승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지금 이 성적을 보면 나와야 돼요. 아직까지 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수비수 중에 제대로 뛸 수 있는 선수가 김민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즌도 끝나기 전에, 심지어 우승도 확정하기 전에 김민재를 너무 흔드는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 근데 심지어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는 뭔가 김민재 선수를 보호하는 이런 얘기가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 좀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 콤파니 감독이 계속 혼자서 감독이 김민재에게 비판하지 마라, 콤파니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당장 지난주에 도르트문트전에는 막스에벨 단장이 나와서 김민재 실수했다 이렇게 이제 아예 선수를 언급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좋아 보이는 흐름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지금 이적설이 나와도 김민재 선수가 이적설이 나와 봐야 유벤투스, 뉴캐슬, 첼시 이런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김민재는 이제 만약에 적절한 제안이 온다 그러면 골라갈 수 있죠. 그리고 계약 기간도 지금 뮌헨에서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김민재가 생각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뭐 막 안 좋은 기사들이 올라오지만 내가 증명하겠다,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이 세계 최고의 엄청난 최고의 팀에서 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런 비판들을 다음 시즌에는 완전히 바꿔놓겠다, 그러면 남는 거고, 만약에 이적을 그래도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다음 시즌에 이적설이 나오는 팀들의 성적을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캐슬도 아직 챔피언스리그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5등까지 들어야 되는데 뉴캐슬이 59점이고 첼시와의 승점 차이가 54니까 5점 차이죠. 그러니까 뉴캐슬도 이적설이 나온다 하더라도 챔스를 갈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보면 되고, 첼시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지금 6등이니까 지금 순위는 챔스를 못 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챔스권하고는 1점 차입니다. 맨시티랑 1점 차니까 이걸 보고 첼시가 챔스를 가냐 못 가냐 이걸로 판단해서 가면 되는 거고, 유벤투스도 지금 4등인데 볼로냐와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에 김민재 정도의 선수는 챔스에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는 그냥 다음 시즌 이렇게 여유롭게 보다가 들어오는 팀들의 상황도 보고 이적설이 들어왔을 때 떠날 것이냐 안 떠날 것이냐 이런 판단을 좀 여유롭게 가져가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다. 그래서 뭐 남든 남지 않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너무 부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기에 나가야 되고, 근데 경기에 억지로 나가고 있는데 실수가 나오거나 경합이 순간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 나오면 모든 책임이 김민재로 돌아가는 그런 지금 너무 부당할 정도로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김민재를 지켜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